역사를 읽어보고 외워보는 성경, 창조줄과 사통, 분포기준 법규, 수위가 아파페 헬로, 수위가 아파페 헬로. 첫 번째, 수메르입니다. 창세기에서 대략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때는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그 시기 갈대아 우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대아의 우르는 어떤 곳일까요? 가끔 아브라함이 시골에서 밤매다가 막 급작스럽게 부름받은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시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우르가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인 수메르 문명이 화려하게 꽃피우고 있었던 청동기 문명의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2000년경 당시 수메르 지역은 벽돌로 집을 지었고 완벽한 상하수도 시설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인데, 또한 세계 최초로 채색 토기도 만들었는데요. 이 채색 토기를 만들려고 그러면은 불의 온도를 1000도 이상 끌어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기술을 수메르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에서는 많은 신전들의 흔적이 발견되었는데요. 그 신전들의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라트라고 부르는데 가로 세로의 크기가 62m, 43m가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메르 지역은 종교를 수출하는 종교 중심지이기도 하였는데요. 수메르 신화가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계보가 복잡합니다. 아내가 있고 누이가 있고 뭐 마치 인간의 가족처럼 계보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주변국들의 신화를 보면 거의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름만 다르지, 신들의 이름만 다르지. 이럴 성신을 섬기는 신화의 중심지이자 수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수메르 문명이. 그런 화려한 곳, 인사들이 모이는 곳, 그러나 우상들이 가득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던 곳이죠. 두 번째, 이집트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을 굉장히 많이 낳았어요. 12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가나안에 극심한 가뭄이 들고 말았습니다. 가족이 많으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 형들이 10명의 형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나쁜 짓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로 건너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요셉이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70가족이 가뭄을 피해서 이집트로 가게 되어서 보호를 받게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는 명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성경의 배경이 어디에서 어디로 바뀝니까?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이집트는 가나안과는 인근 지역이었어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전혀 이질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아프리카계고 가나안에서 이주한 야곱 자손들은 아시아계였죠. 그러면 어떻게 아시아계인 야곱의 자손들이 텃세가 그렇게 심했던 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집트에서 민족도 서로 다른데 인종도 서로 다른데 어떻게 거기서 무사히 정착할 수 있었는가? 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역사를 보면 마침 야곱의 자손들이 내려갔을 때 아시아계가 아프리카 본토인을 몰아내고 하 이집트만을 잠시 지배하고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 바로 주전 17세기, 16세기 경에 지배했던 15, 16 왕조인 힉소스 왕조인데요. 이 힉소스라는 말 자체가 이민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본토인들을 몰아내고 이집트를 지배했던 겁니다. 이집트로서는 매우 치욕스러운 역사였겠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해변과 사막으로 보호받으면서 한 번도 이민족의 침략과 지배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힉소스 왕조는 그래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본토인들이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서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이집트를 되찾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집트의 최전성기라고 불리우는 람세스 2세를 배출한 18왕조입니다. 18왕조는 아시아계를 몰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비약적으로 군사력이 발전하게 돼요. 당시 고대 운동의 최강대국이었던 히타이트, 철기의 나라죠. 히타이트와 맞수일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힘을 가지고 미처 함께 도망가지 못하고 남은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삼고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핍박은, 이 박해는 수백 년간 이어졌고 야곱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입니다. 이집트로 들어갈 당시 야곱의 자손은 70명 뿐이었지만 수백 년이 흐르면서 숫자가 많이 불어서 장정만 50만 명에 가까운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할 때 물리적인 충돌은 피할 수가 없겠죠. 당시 가나안 민족의 전투력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다행히 당시 가나안은 이집트처럼 단일 국가 체제가 아닌 여러 크고 작은 부족들로 나뉘어진 상태에서 딱히 주인이 없는, 그래서 각계
격파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정복 전쟁은 주로 야곱의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갔죠. 그러나 문제는 시간이 지나자 싸움이 점점 흐지부지 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르면서 세대가 바뀌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시켰던 내용이었죠. 그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당시 가나안은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되게 저질스럽고 저급한 차원의 그런 토속 종교에 오랫동안 머물고 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점점 그러한 가나안 종교, 바알 종교에 물들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는 사이 유럽 쪽에서 12세기에 해양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가나안 서부 해안평야 지방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새로운 블레셋이 되거든요. 원래 블레셋 땅에 살던 원주민들 말고 전혀 새로운 사람들로 구성된 블레셋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새로운 블레셋을 건설하고, 그들은 또 우수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해서 가나안 지방의 새로운 도전자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경쟁은 서로 간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태였고, 가나안 땅을 둘러싼 헤게모니 전에서 결국 이스라엘은 지고 말았죠. 그래서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그 히브리 노예들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모세가 아닌 다윗을 보내서 블레셋의 손으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건설하게 하셔서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셨습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10세기 경이었습니다. 네 번째, 아시리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누가 왕이 됐습니까?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솔로몬이 뭐 여러가지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가 잘못한 것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남북 차별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국론이 분열되었고, 나라가 남과 북으로 두 쪽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갈라진 나라가 힘을 쓸 수 있습니까? 갈라진 남북 이스라엘의 국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고, 주변 나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집트의 침공을 받아 약탈당했고, 다음으로는 다마스커스를 수도로 하고 있는 아람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와 아람의 괴롭힘은 아시리아에 비하면 아이가 장난치는 수준이었죠. 오늘날 이라크 북부 지역에 위치한 아시리아는 고대사에서 가장 잔인하기로 유명한 민족이었습니다. 기마민족으로서 타고난 호전성에 기반한 아시리아는 히타이트로부터 철제 무기를 전수받고 난 이후에 전쟁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켜서 주변 나라들을 약탈하는 것으로 나라의 힘을 키워갔습니다. 아시리아는 전투가 끝나면 산 사람의 가죽을 벗기거나 시체를 성벽에 매달거나 정복한 민족을 제국 곳곳에 뿌려서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한 아시리아의 공격에 맞서서 더욱더 성벽을 높게 쌓고 성문을 두껍게 만들어 단단히 걸어 잠그는 것으로 약소국들은 방어를 했죠. 그래서 그 무렵 남유다의 통치자였던 히스기야 왕은 성벽 공사와 수로 터널 공사를 오래 한 것이었죠. 그러나 아시리아는 세계 최초로 공성망치를 개발했습니다. 바퀴가 6개 달려 있었고, 길이는 4.5m, 전방에는 5.4m 높이의 작고 둥근 탑이 설치된 움직이는 작은 성체와도 같은 공성망치를 개발해서 그 튼튼한 성벽들을 다 무너뜨리고 진멸시켰습니다. 이런 신무기들을 개발하여 아시리아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잡아먹어 갔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고대 근동에서 첫 제국주의의 시대를 아시리아가 열게 돼요. 이 과정에서 주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그리고 2년 뒤 아람이 720년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시리아는 점령한 지역의 주민들을 가만두지 않아요. 제국 곳곳에 뿌려버려요. 그래서 민족을 말살시켜버립니다. 그런 야만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바벨로니아입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횡포는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무리한 영토 확장과 잦은 전쟁으로 점차 국력이 쇠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오늘날 이라크 남부 지역에 위치한 바벨로니아가
신흥 강국으로 급부상하게 되었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둘러싼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의 운명의 한판 승부가 612년에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아시리아가 패하고 말아요. 바벨로니아가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로니아는 그 기세를 몰아서 아시리아의 잔당들을 처리하고 시리아와 이집트를 굴복시키기 위해 609년에 시리아 북부 지방 갈그미스로 출격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시리아의 남은 병력들과 이들을 돕기 위해서 상경한 이집트 군대와 연합군과 제1차 갈그미스 전투를 벌였는데 일단 무승부로 끝나요. 그래서 바벨로니아는 잠시 후퇴했고, 그리고 605년에 다시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집트와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비로소 바벨로니아는 이집트와의 전쟁에서도 완전히 승리하게 되고 진정한 고대 군동 전체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토가 더 넓어지게 된 거예요. 중동에서부터 터키, 시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까지 영향권 아래 둔 어마무시한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길로 곧장 내려가서 가나안 지방의 도시국가들로부터 충성 서약을 받았고, 그 중에 남유다도 있죠. 남유다도 들러서 복종의 대가로 일부 사람들을 잡아다가 본국으로 끌고 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1차 바벨론 유수였죠. 그럼 1차 바벨론 포로 유수 이후에 남유다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가나안 연합군을 조직하자. 이집트가 후방을 지원해주고 있으니까 함께 바벨로니아와 맞서자 라는 전쟁파와 바벨로니아에게 굴복하자라는 소수의 평화주의자들이 다투고 있었어요, 국내에서. 그런데 전쟁파가 더 큰 목소리를 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들의 말을 따라서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게 바쳐야 할 조공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로니아는 유다로 쳐들어왔고, 3차 침공에서는 남유다를 용서치 않고 완전히 멸망시켜 성전도 파괴하고 도시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수많은 사람들을 역시나 본국으로 끌고 갔으니 이것이 바로 2차, 3차 바벨론 유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역사가 기억하고 증언하는 바벨로니아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선 바벨로니아는 인류 문명사상 최초의 부국이었고, 시장 경제를 출현시킨 상거래가 발전된, 또 모든 생산물에 있어서도 풍요로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로니아는 종종 사치스러운 것과 관련된 비유로 사용돼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바벨로니아는 어떤 제국들보다 그 수명이 짧았습니다. 612년 니느웨 승리에서부터 539년 페르시아의 키루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를 제국의 기간으로 잡는다면 고작 73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바벨로니아를 유한하고 짧은 인간과 인간 나라의 영광을 빗대어 설명할 때 비유로서 종종 사용됩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이 특징 때문에 로마를 바벨로니아에 비유하기도 해요. 6번째, 페르시아입니다. 그럼 그토록 강대했던 제국 바벨로니아를 한철 피는 꽃으로 만들어버린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또 왕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페르시아의 키루스 2세였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기름 부어 세운 왕으로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가진 세속 왕이었는데요. 키루스 2세는 주전 549년에 북쪽 메디아를 정복하는 것을 시작으로 제국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삥 둘러서 소아시아 서쪽 끝에 있는 리디아까지 정복합니다. 그러면 그러는 동안 바벨로니아는 뭘 하고 있었느냐? 다니엘서에 잘 나와 있듯이 온갖 사치와 방탕에 쩔어 있었어요. 그러다 결국 539년에 키루스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하고 말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이로써 페르시아는 이란 지역에서부터 아시아 서쪽 끝 리디아 지방까지 다스리는, 그야말로 동방 전역을 통합하여 다스리는 제국 중에 제국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 페르시아는 무엇이 가장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우리 앞선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나 바벨로니아가 야만적인 정책으로 속국들을 다스리다가 길게 가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했죠. 따라서 페르시아의 키루스는 이전 제국들과는 달리 공포 통치가 아닌 보다 유화 정책, 조공만 잘 바치면 각 나라의 종교와 자치를 인정해주는 보다 효율적이고 평화로운 방식의 통치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국이 완성되자 이와 관련된 평화선언문을 발표해요.
이것이 바로 키루스의 원통이라는 유물로 남아있어요. 오늘날 대형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죠. 놀랍게도 성경에도 그 전문이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바벨로니아에 의해 사로잡혀갔던 일부 남유다 사람들에게는 이런 호재가 없었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키루스는 거의 메시아급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남유다 사람들은 다시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444년에 3차 귀환까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 귀환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속국에 대한 유화 정책은 효율적인 통치 방식이었는데요. 따라서 페르시아의 통치는 200년 넘게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페르시아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대륙을 건너서 그리스, 유럽 지역까지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오니아 사람들의 반란을 꼬투리 잡아서 그리스에 선전포고를 하고 서방 진출을 위해 몇십만 명의 용병들을 모아서 여러 차례 원정을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겼느냐? 여기서 발생한 전쟁이 바로 페르시아 전쟁인데 다 패하고 맙니다. 여러 전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490년의 마라톤 전투, 480년의 살라미스 해전을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전쟁에서 모두 그리스 연합군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긴 전투였죠. 때문에 이후 페르시아의 위신과 국력은 급속도로 쇠하게 되었고 서서히 동방이 지고 서방이 세계의 태양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7번째 헬라입니다. 우리가 서방이라고 하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그리고 로마 이 세 민족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건 골리앗과 같았던 페르시아와의 수차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던 그리스였습니다. 당시 그리스는 여러 개의 도시들로 구성된 도시국가 체제였는데요. 이들은 페르시아와의 전쟁 때 서로 힘을 합해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끝나자 서로 분열하고 경쟁하기 시작했죠.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테네,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두 개로 갈라져 30년간 내전을 벌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내전은 언제나 망조였습니다.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벌이고 있을 때 그리스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에서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필립 2세가 먼저 나타나서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하나씩 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죠. 그가 죽고 나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20세의 마케도니아의 왕이 되어서 남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먹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리스들을 모두 집어삼켜 그리스 연합 자체를 굴복시킨 알렉산더는 헬라, 마케도니아 연합군을 꾸려서 이전에 페르시아의 침략에 복수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334년에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동방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젊은 왕의 호기로운 전쟁 여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은 334년에서 323년까지 터키, 시리아,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지역 경계까지 가서 정복전쟁을 벌였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계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였죠. 엄청난 영향과 충격적인 새바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동방을 정복해가는 과정에서 서방과 동방이 서로 문화적으로 하나가 되고 헬라어를 비롯한 헬라 문화와 철학을 속국에 전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은 마치 헬라라는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문화가 융합이 되어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헬레니즘이라는 전혀 새로운 퓨전의 문화가, 그 퓨전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가 물리적인 힘으로 속국들을 통치했다면, 페르시아는 조금 더 진전된 관용의 정치로 속국들을 통치했다면, 이제 헬라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헬레니즘이라는 문화 통치로 세계화를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사를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의 어마무시한 세계사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일단 헬라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초기에는 평화로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헬레니즘은 난잡하기 짝이 없었던 이방 문화였지만 그들의 신앙과 민족의 문화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특별한 일 없이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알렉산더가 어이없는 죽음으로 323년에 33살의 나이로 죽고 난 이후부터 차차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가 죽고 나자 제국은 그의 장군들에 의해서 분할 통치되었고 여러 개로 난립하다가 이집트 중심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를 차지했던 안티오쿠스 왕조 두 왕조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는 처음에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치하에 있다가 218년에 두 왕조 간 벌어진 제4차 시리아 전쟁 때 유대는 이제 안티오쿠스 왕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왕이 통치할 때, 이 헬라 왕이 통치할 때 유대의 헬레니즘을 강요하기 시작하면서 유대는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이방 문화에 대한 유대인들의 저항이 엄청났거든요. 목숨을 건 저항이 줄을 이었고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헬레니즘에 저항하다가 순교하고 죽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헬라에 대항하기 위한 조직적인 유대 독립투쟁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바로 마카비 가문이 주도하였다 하여 이를 마카비 독립운동이라고 부릅니다. 8번째 로마입니다. 마카비 운동은 의외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요. 164년에 헬라 세력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고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들고 마카비 왕조를 세우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카비의 승리는 완전히 본인의 힘으로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당시 헬라가 1, 2차 포에니 전쟁의 승리로 해성같이 떠오르고 있었던 신흥 강국 로마로부터 견제를 당하고 있었고, 또한 당시 페르시아의 후예를 자칭하는 파르티아 세력으로부터 기원전 200년부터 차근차근 땅을 빼앗기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헬라가 유대와 싸울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유대는 142년에 독립왕조를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카비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마카비 가문이 대를 이어 통치를 했는데요, 3세대에 이르러서 왕권을 둘러싼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내전은 늘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로마가 개입할 명분을 주게 돼요. 그래서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였고 성을 함락시키고 난 뒤에 유대를 로마의 속주로 편입시켜 버립니다. 이 시기 로마는 점점 땅을 넓혀서 지중해 일대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벌어진 로마 내부의 권력 다툼 가운데 카이사르의 양자인 가 경쟁자였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그의 연인이었던 헬라 제국의 마지막 여왕인 클레오파트라 7세를 주전 31년 9월 2일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함으로써 제국의 유일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티움 전쟁으로서 이제 더 이상 로마에 대적할 사람도 민족도 없게 된 것이죠. 따라서 로마는 더 이상 적이 사라져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되었다. 곧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되었음을 온 제국 가운데 선포하고 루스를 황제로 추대해서 원로 정치에서 황제 정치로 전격 전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 속주마다 황제 신전을 세워서 이제는 신정 통치 체제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로마가 제국으로서 통치를 시작한 그 시점 유대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다행히 로마는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자유를 인정해 줬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 운동의 흐름이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표면적으로는 유대는 평화로웠어요. 바로 그 무렵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약 주전 4년경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되죠. 예수님은 30살이 되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유대 소년, 청년으로 성장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유대에는 갈릴리 폭동이 일어나는 등 로마와의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유혈 충돌들이 점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점점 고조되기 시작했죠. 그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절정에 이르렀을 무렵 로마 사형법인 십자가형에 처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 속에서 예수를 사흘 만에 부활시키셨고 부활하신 예수를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부활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 곧 부활의 새 사람이 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해나라 새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그들이 바로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교회였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을, 그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제국 곳곳을 누비며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후 1세기 로마 제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이 교회들은
수세기 동안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그라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여 오늘날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읽어보고 외워보는 성경, 창조줄과 사통, 분포, 기준법, 수이가 아파페 헬로, 수이가 아파페 헬로. 역사를 읽어보고 외워보는 성경, 창조줄과 사통, 분포, 기준법, 수이가 아파페 헬로, 수이가 아파페 헬로.